In progress. 네, 그래서 서비스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시면,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말이 보이죠, 여기. 서비타이제이션은 뭐냐면, 이렇게 서비스 경제 전환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관찰이 되거든요. 근데, 서비타이제이션은, 제조기업이, 유지 보수, 또는 뭐 구독형 서비스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품 경쟁에서만 벗어나가지고 제품 경쟁이 아니라 그리고 관계나 고객 관계나 뭐 데이터 기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우리는 서비타이제이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반대로 디서비타이제이션은 뭐냐면 음, 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디서비타이제이션은 반대말인데 서비스가 표준화, 자동화가 되면서 차별성이 사라지면 가격 경쟁으로 되면서 중개 단계가 줄어드는 탈중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중개 현상, 중간에 이어주는 중개 현상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디서비타이제이션입니다. 보조 서비스 확대라고 써 있는데 핵심 서비스. 그래서 호텔로 따지면 뭐 숙박과 식사 뭐 이런 것이 핵심 서비스인데 요것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뭐 멤버십 서비스나 뭐 컨시어지 서비스 뭐 이런 거 라운지를 제공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서비스를 확대하는 걸 얘기해요. 이건 쉽죠? 제조업의 부가 서비스 증가라고도 써 있는데, 제조업이 원래는 제조해서 판매만 했다면, 제품을 설치하고 또 원격 진단을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격 진단 버튼을 누르면 좀 자체적으로 진단도 할 수 있고, 뭐 정기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시켜 줌으로써,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고객들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그 고급화, 전문화, 다양화는, 어,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서도 뭔가 고급 체험, 뭐, 온오프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것들로 세분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의 무게 중심이 제품에서 어쨌든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또 새로운 서비스도 나타나고, 예전에 없었던, 그쵸? 예전에 없었던 서비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뭐, 배달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예전에 생각할 수 없는 서비스들이었잖아요. 그쵸? 서비타이제이션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제조기업인가? 서비스기업인가? 이렇게 제조기업의 정체성 질문을 제기해요. 서비타이제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제조기업이 유지보수, 뭐, 구독형 서비스로 확장하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자라는 개념을 가졌다면, 현재는 고객의 성과를 보장할 수 있게 솔루션을 제공하자라는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핵심은 뭐냐면 제품 판매의 일회성에서 그쵸? 여기서 벗어나서 서비스의 반복 수익, 그 누적 수익 뭐 이런 구조로 전환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G나 IBM 같은 이런 회사들도 제조기업인지 서비스기업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서비타이제이션을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기업의 서비스기업화가 됐다는 거죠. 서비타이제이션이 되면서. G를 살펴보면, 제조기업에서 솔루션 기업으로 바뀌어간다, 전환됐다. 그래서 제품을 단순하게 만들었던 기업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단품 판매에서 고객 운영 성과 개선을 파는 그런 구조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도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가전사업부가 철수를 하고, 그쵸? 헬스케어나 뭐 의료, 항공, 에너지 뭐 이런 산업 인프라 서비스로 재편이 좀 됐어요. 이제 사업 구조가. 그리고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이라고 써 있는데 다양한 장비나 다양한 고객들을 연결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장비 판매 마진에 더해서 이 장비 운영의 최적화, 유지 보수,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거에서 반복 매출을 확보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에 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상당 부분이 서비스 부분에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쵸? 그래서 뭐 이러한 사물 인터넷이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서 이것을 같이 활용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쨌든, 과거에 생산만 했던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오늘날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과, 그리고, 어,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들한테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고객들로부터. 지위뿐만이 아니라 이게 형태가 다를 뿐이지, 이 구체적인 방식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사업 분야가 다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들 많이 흘러가고 있죠. 기존에 제조업만 고수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성장을 잘 할 수가 없죠. 오늘날에. 그래서 G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1980년대까지는 전기 사업을 통해서 이 회사가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복합 기업으로 탈바꿈을 해요. 항공기 엔진, 가전, 금융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점차 확대를 해 나갔습니다. 그렇죠? 복합 기업으로. 그 이후에 이제 2001년까지는 부흥기라고 볼 수 있는데 금융과 방송 서비스 이런 사업들을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 사업들의 퍼센트를 늘려갔죠. 이제 위기가 온 거죠. 이렇게 이 사업들의 퍼센트를 늘려갔는데 비중을 에너지, 항공, 헬스케어 등 인프라 사업을 또 확장하게 되면서 이 부흥을 누렸던 이 사업들은 축소를 시키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 항공, 헬스케어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한 거죠. 왜겠어요? 수익성이 낮고 미래성이 낮은 거는 당연히 사업을 축소를 해야겠죠? 전망이 밝지 않은 것들, 전망이 밝은 사업들은 이렇게 확대를 해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 인프라 사업에 집중을 하는 제도약기가 오면서 에코매지네이션이라는 전략을 세웠어. 그쵸?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요 두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그쵸? 이 전략적 그 방안을 가지고, 어, 전략 축을 이동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맞춰서 핵심 역량과 또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좀 다이나믹하게 조정을 해야 경쟁력이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메이지네이션은 뭐냐면 아까 앞에 얘기했던 이 친환경 인프라 사업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어, 환경을 비용이 아니라 수익의 기회로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관점을 전환한 건데 환경은 비용이 아니라 수익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친환경 제품 그리고 친환경 솔루션으로 고객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또 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해주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요구를 시장 수요로 연결을 해서 신규 매출원으로 이제 발생을 창출을 시킨 거고 내부적으로도 또 효율성을 좀 높여서 친환경은 수익성 개선이다 이런 선순환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ESG는 규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촉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규제가 우리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성장 기회로 인식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제품이나 솔루션을 만들어서 좀 더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인식을 전환을 한 거죠.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보면, 디지털 역량 강화죠. 그래서 제품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 뭐 원격 제어, 최적화, 뭐 이런 것들로 장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켜줘요. 그리고 산업 인터넷 플랫폼인 프레덱스를 개발을 해요. 산업 인터넷 플랫폼인데 이걸로 다양한 장비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분석해서 그리고 이것도 애플리케이션화를 해서 반복적으로 매출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산업 인터넷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사람들은 기업들은 이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한 제조업체에서 이렇게 디지털 산업 기업으로 변모를 했어요. 그래서 고객의 비용 절감과 그리고 성과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점차 이제 바꿔나간 거죠. 그래서 핵심은 하드웨어 경쟁력을 데이터나 알고리즘 그리고 플랫폼으로 확장을 시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친환경 그리고 디지털 중심의 체질 개선, 그렇죠? 기업 체질 개선. 그래서 비핵심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는 철수를 시키고 신규 미래성이 밝은 전망이 밝은 그런 신규 성장 동력을 강화시켜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외부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을 때에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면 당연히 위기가 더 가속화되겠죠. 위기가, 성장이 가속화돼야 되는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위기가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도 신생기업처럼 좀 민첩하게, 그쵸? 좀 생존에 좀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전략은 방향이고 또 실행은 속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조기업의 서비스화에서 아까 IBM도 첫 번째 화면에 나왔었죠. 그래서 IBM 얘기를 해보면, 어, 처음에는 하드웨어 제조기업이었어요. 그쵸? 근데 PwC의 컨설팅 부문을 인수를 하면서 문제 진단에서 전략 제시, 그리고 실행, 평가에 이르는 이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고객 경험 연구소라는 거를 신설을 해서 고객의 통찰, 고객 관여, 그리고 직원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비스 사이언스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를 공학화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서비스 프로세스나 뭐 지표 뭐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는 조금 더 데이터화 시켜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서비스를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를 확장을 시켰는데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그리고 구독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장시켜 나간 거죠. 그래서 제품의 정체성이 강한 이러한 IBM과 같은 경우의 기업에도 고객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 구조를 재정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계에서 출발해서 그쵸?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서비스 기업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회사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자동차 제 회사의 제조 회사잖아. 자동차를 만드는 건요. 근데 서비스 기업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자동차의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인데 이건 구독 서비스라는 거죠. 한국어로. 그래서 소유의 개념에서 소비, 이용의 개념, 오너십에서 유저십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소유에서 소비 또는 이용, 뭐 이렇게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동을 사는 거다, 거리를 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르쉐나 볼보 같은 경우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차를 소유하는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했어요. 지금은 많은 기업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 서비스 기업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나 뭐 정비 이런 거에 좀 자유롭겠죠. 구독 서비스를 활용하면. 그쵸? 세금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매번 다른 차를 사볼 수 있는 이런 구독 서비스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경제성을 또 중요하는 사람도 내가 차가 필요할 때만 또 구독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도 좋을 수 있겠죠. 제조기업의 서비스화에서 현대자동차를 한번 보면 현대차는 모빌리티 솔루션을 비전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 셀렉션이라고 해서 구독형 프로그램도 현대에서 출시를 했는데 차량 판매를 넘어서서 어때요? 이동 서비스. 그쵸? 이동을 하기 위해서 탄다.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시를 하면서 뭐 공유 서비스나 호출 서비스, 구독 서비스 뭐 이런 것들과 그리고 연결을 시키는 커넥티드 뭐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뭐 도시항공 모빌리티 뭐 이런 것, UAM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이 모빌리티 생태계, 이동 생태계를 통합시키는 그런 작용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 지표에서도 어, 판매량이 아니라 단순하게 차를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률, 그렇죠? 그 고객들의 충성도, 그다음에 라이프타임 생애 가치, 그렇죠? 라이프타임 밸류 이런 것들로 성과 지표도 다변화시켜서 보고 있다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완성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경험, 모빌리티 경험의 플랫폼으로 정의가 바뀐다는 거죠.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월 2회 교체 가능한 이런 라인업도 있고, 그 다음에 월 1회에서 48시간의 이용을 또 뭐 추가할 수 있는 이런 라인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할 때 구독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평소에는 내가 출퇴근을 지하철로만 하는데, 한 번씩 주말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갈 때 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차를 사기에는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이런 구독 서비스를 활용했을 때는 좀 더 이동도 편리하게 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의 개념, 단순한 완성차를 판매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G 그룹이 여기 타이드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제, 그쵸? 그 세탁 세제 타이드라는 건데 여기가 이제 P&G라는 대기업에서 나오는 이제 한 브랜드예요. 그쵸? P&G는 많이 아시죠, 여러분? 도브 비누랑 그다음에 마스 초콜릿 이런 것도 다 P&G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제 제조사가 세탁 서비스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P&G의 타이드는 원래 세제예요. 그냥 세탁 세제인데, 이렇게 타이드 클리너스, 드라이 클리너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세제만 파는 가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세제는 그냥 마트에 파니까, 요렇게 세탁 서비스로 확장을 했어요. 세제 제조사가. 그래서 세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고객들은 세탁을 특히 이제 뭐 직장 다니느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세탁이 되게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픽업에서 세탁해서 배송하는 것까지 이제 일괄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직장이나 아파트의 거점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세탁 세제만 판매하는 걸 넘어서 생활 편의 솔루션으로 고객 관계를 좀 심화시킨 거죠. 당연히 이 타이드 세제로 세탁을 하겠죠. 이 회사에서는. 그쵸? 그래서 제조기업도 고객의 과업, 고객이 해야 되는 일의 관점에서 고객이 해야 되는 일을 조금 더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고객의 과업과 인접 서비스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동떨어진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이 이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잘 파악해서 고객이 해야 되는 일을 잘 파악해보고 해야 되는 일을 돕는 그런 서비스가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반대로 디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요거는 서비스의 탈중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서비스가 표준화되고 자동화가 되면 당연히 차별화는 떨어지겠죠. 표준화가 돼버리니까 차별화가 떨어지면 어때요? 거기서 가격 경쟁이 심해져요. 왜냐면 이거나 저거나 ABCD가 다 똑같은데 싼 걸 사겠죠. 그래서 서비스 커모디티제이션이라고 여기 있죠? 커모디티제이션. 이건 뭐냐면 프로세스나 기준이 평준화되면서 마진이 하락하는 거. 그렇죠? 커머가 들어가면 약간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상품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약간 다 평준화되면서 기술이나 프로세스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가격 경쟁이 치열하니까 어때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마진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개념은 커머니티제이션 개념도 있지만 디서비타이제이션에 이건 뭐 디스 인터미디에이션이라고 해서 탈중개죠. 이거는 공상품화, 이거는 탈중개. 제가 탈중개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셨죠? 그래서 뭐냐면 중간에 중개자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중개 단계를 줄여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판매자한테 바로 사는 거, 직거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접점이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당연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브랜드화된 경험이나 그다음에 데이터를 내가 독점해서 갖고 있다거나 막 이런 것들로 좀 재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도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업의 보조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또 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아까 봤던 5가지, 요, 지난번에 봤던 요 5가지 현상들을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두 번째로 여기 색깔이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었죠? 서비스 디서비타이제이션은 여기 포함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 서비스 기업의 보조 서비스 확대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핵심 서비스만으로는 경쟁 우위가 굉장히 지속되기가 힘들어요. 그쵸? 왜냐하면 핵심 서비스는 그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요. 그쵸? 그래서 보조 서비스를 확대해서 우리는 차별화를 가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베이커리나 식당 같은 경우에 맛있다고 다 가지 않죠, 사람들이. 그쵸? 맛있고 싸다고 다 가진 않아요. 그럼 어때요? 뭐 여기는 오픈 키친이라 되게 주방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요리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깨끗하다. 그리고 아니면은 요리와 술을 페어링을 되게 추천을 잘해주는 레스토랑이 있다. 그리고 아니 멤버십 제도가 잘 운영이 돼서 멤버십 혜택 굉장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보조 서비스, 부가가 아니라 보조 서비스예요. 보조 서비스로 조금 더 체험적인 요소를 포함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호텔 같은 경우에는 또 기본 숙박 외에 이렇게 식당이나 베이커리를 넣고 호텔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성급이 높은 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보조 서비스가. 그래서 수영장, 연회장, 뭐 라운지, 피트니스 센터, 비즈니스 센터 뭐 이런 보조 서비스로 굉장히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이 높은 데를 여러분들 가보시면 이런 보조 서비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고급스럽죠. 그래서 또 호텔에서는 또 어쨌든 고객 여정의 전 단계에서 고객 여정이 뭐냐면 고객이 문에 들어서면서부터 나갈 때까지의 전 과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약할 때부터 문을 들어서기 전부터죠. 예약할 때부터 체크인 이용, 체크아웃 후기 여기까지 나가고 나서도 그러니까 모든 그 고객 여정 전 단계에 보조 서비스를 배치해서 고객들이 어떤 체감 가치를 좀 높일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예약할 때부터 예약이 잘 안 되고 이제 불편하면 짜증나죠, 이미. 그래서 이제 고객 전 여정을 체크를 해서 고객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 서비스를 함으로써 수익을 좀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수영장이 있으면 어때요? 투숙객이 또 여기 수영을 할 수가 있고, 수영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폭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수영장이 있는 호텔을 선호하고 하겠고,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나 피트니스 센터가 잘 돼 있는 호텔을 고르겠죠. 그리고 결혼식이나 뭐 기업 행사 세미나, 뭐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연회장이 있으면 또 여기에 맞는 고객들이 또 우리 호텔에 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객실만 떠올리기가 쉽지만 사실 호텔은 객실 외에도 다양한 이러는 보조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설들을 잘 활용을 하면 숙박 수익 외에 수영장만 오는 고객, 또 연회장만 사용하는 고객, 이런 고객들한테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호텔 산업에서 이런 보조 서비스가 옵션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경쟁력을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웨딩으로 유명한 호텔 같은 경우는 연회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세 번째죠, 여기. 제조 기업의 부가 서비스 증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기술만 잘 만든다고 해서 요즘 경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제조에서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품의 성능만으로는 제품의 스펙만 갖고 있는 우리가 차별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기업들도 제품을 판매하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제품을 설치하고 점검하고 또 그것을 유지 보수해주고 또 교육과 컨설팅 같은 이런 부가 서비스를 또 강화하고 있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전회사가 단순히 세탁기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설치 후에 제품 관리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점검 서비스를 또 무료로 해주고 뭐 이런 서비스를 해주면 고객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에 부가 서비스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이 콘사의 경우에도 지난 30년간 매출의 절반 이상이 어때요? 유지보수 이런 서비스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제품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유지보수도 계속 가면은 이제 이것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 컴퍼니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가 서비스는 제품과 함께 사용이 되지만 그 자체로도 가치를 가지는 서비스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슬라이드에 나온 제트 엔진 사례를 보면은 엔진이 이제 거의 범용 제품이 됐다. 근데 모든 제조사가 비슷한 성능을 내니까 제품 자체로는 차별화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조사들은 정비를 점검하고 장비를 정비하고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뭐 성능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서비스를 함께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제품을 사면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이런 패키지 가치를 주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가격 경쟁에서 좀 벗어나서 서비스 품질로 경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생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아무래도 여기가 좀 더 비싸더라도 이 기업의 제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신뢰가 있고 내가 평생 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이트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라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번에는 조명 산업의 예시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구회사가 전구를 판매를 하는 게 다였는데 이제는 전구를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명 솔루션 회사로 변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이트 에저 서비스는 고객이 전구를 사는 게 아니라 조명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구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립스 같은 회사 아시죠? 여기 조명이 유명하죠? 전구가. 그래서 전구가 유명한데 필립스 같은 회사가 건물 전체에 조명을 설치를 하고 유지 보수 그리고 뭐 전기 효율 관리 그리고 업데이트 이런 거를 다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다 시공을 한 다음에 조명을 설치하고 너네가 다 관리하고 유지 보수를 해라. 그래서 고객이 초기 투자 비용을 좀 줄이고 회사는 장기 계약으로 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판매에서 서비스 중심 모델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공항의 사례가 나왔는데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 터미널 조명을 필립스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장비의 소유권은 필립스가 갖고 있는데 필립스가 관리를 하면서 에너지 절약, 운영 최적화, 그리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할 이러한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종 서비스의 등장,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신종 서비스의 등장에서 신종 서비스는 말 그대로 새로운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 속에서 생겨나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공유 주방, 그쵸? 뭐 드론으로 배송하는 거, 또 온라인으로 뭐 원격 진료하는 거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신종 서비스죠.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면 고객의 새로운 욕구와 불편을 빠르게 파악을 하고 또 기술로 해결책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마케팅 관점에서는 이런 신종 서비스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미래 트렌드를 읽고 어떤 것들을 신종 서비스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과거에 생각해보면 우리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상상을 할 수 없었죠. 그냥 우리 민박집에서 자는 뭐 그러한 상태였었는데 갑자기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호텔이 아니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다양한 주택의 형태에서 숙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있고 우버와 같은 경우도 기존의 과거의 전통적인 택시 그 형태에서 택시 그 비즈니스 모델 형태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이동 수단을 지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 디지털화와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지금 주변 세상을 거의 전부 디지털로 변환이 되고 있어요. 사진, 뭐 영상, 거래 기록, 위치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디지털 데이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데이터를 AI로 분석을 하게 되면 고객의 행동 패턴과 요구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비스가 더 맞춤화되고 고객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디지털화는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서비스 혁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원동력이 좀 연료?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디지털화가 되면서 서비스 혁신이 많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ICT가 이끄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디지털화가 되면서 엄청난 발전이 서비스 산업에서도
일어났으니까요.